그때 저 뭐야 불합대 출신들끼리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잘 봐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할 때 네. 아, 그게 총대는 저게 환영합니다. 페이스다가 뭘 이렇게 안 벗고 다녀야 돼. 저게 뭐? 수석. 아침에 뭐 드셨어? 여기 근처에서 뭘 먹었냐? 아니 뭐 라면 하나 먹고 하면 여기서 라면. 그걸 봐요. 안 드시고 안 드리는 거. 일반 너. 병도 갑니다. 해병. 하고 이제 코로나도 없어졌으니까 좀 해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해병대 군대가 어딨어. 신경을 잘 낮췄어. 그리고 참 이거는 정규도 많은 사람도 많은데 아주 이태원이 잠잠하지 않는데 보이는 것들을 내가 1월 초에 구체적으로 좀 보자. 불송! 드디어 연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저 전국의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 분들이 벌기대 하러 왔습니다. 자꾸 북한에서 아무 때나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해병대가 뭉쳤습니다. 오늘 연평도에서 엄청나게 들이대겠습니다. 해병! 요즘 저걸로 봤을 때는 5까지는 일송! 송! 동영상?
야, 네가 우리 저기다 올려. 이렇게. 낙지가 있어요? 시계로 준비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부대 위치를 다 아니까. 그 전에 중앙에 우습게 보면 돼요. 호국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늘 지들이 여기에 아침 일찍들 와서 왔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해의 무력 도발 현장은 이곳 연평도에서 안보 결의식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원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6.25) 전쟁 시부터 서북 5개 도서와 NLL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 100만 해병대 전우들은 부국의 신념으로 최근 북계의 서해상 포격 및 미사일 도발은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사회 혼란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술책으로 이를 분쇄시켜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 정신과 애국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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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북괴의 도발로부터 국민 안전과 영토 수호를 위해 필사의 각오로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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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100만 해병대 전우와 400만 가족의 이름으로 강력 응징 보고할 것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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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의 일동. 이것은 한반도의 탄약고고, 화약고고, 또 12년 전에 2010년 11월 23일 14시 30분에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한 포격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우들은 최근에 안보 상황과 여러 가지 국가 위기를 판단해서 여기 계신 전우들과 함께 이곳 연평도까지 와서 우리가 안보 교류대회를 하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국회든 방송이든 또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안보단체로서의 해병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현역 장병들에게 100만 예비역 선배, 400만 가족들이 힘을 전달해서 만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보다 1000배, 1000배 응징해서 다시는 북괴군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응징보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연평도 포격전을 되갚아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만일 도발한다면 우리 해병대에는 적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역들에게 힘을 보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우리가 추모식을 했지만 이 현장에서 서종호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당신은 병종이고 이병이었죠. 전살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유공자로 해서 이렇게 계급을 올려서 하사와 일병으로 돼 있는데, 서종호 하사는 전라도 광주, 문광욱 일병은 군산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들의 헌신을 추모하고 있지만 오늘 현장에 와서 이 두 해병의 희생을 우리가 추모하는 것은 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비역 안보단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정리하고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망 각곳에서 고생하시는 100만 전우, 정확하게는 104만이라고 합니다. 104만 전우들의 힘을 합쳐서 북괴군의 북괴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 교류대회에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국가가 올바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우리 해병대가 지금 독립하고 사군 체제로 가고 해병대 해관을 짓고 등등 획기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예비역의 지원, 저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다 함께 힘차게 정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같이 해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새벽 1시, 2시에 출발해서 이곳까지 같이 하신 저 지역에서 올라오신 전우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또 여기 우리 여성 해병 대표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돼서 꼭 우리 해병대가 싸우며 이기는 필승의 해병으로서 국가의 위기에 큰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박 회장님, 식판이 스테인리스 바꿀까요? 그러게. 많이 드세요. 입대하셨으니까 짬밥을 드셔야지. 이놈의 식판도 없어가지고 때가 지금 덕지덕지 웃어서 빈바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신 선배님 말씀 못 쓰세요. 우리 내가 까먹었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챙기. 아니 저도 80년에 배웠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거 안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이거 감 먹어야 돼. 그래야 감이 안 떨어져. 따로 안 가볍지는 않고. 갈비탕. 다 짰구나. 아유, 갖고 오는 짠 건 아니에요. 방송이 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장 정영대입니다. 우선 항상 존경한 역대 사령관님이신데 해병 중앙회 저의 신뢰이신 인사분들입니다. 옆에 또 해병부대장정 또 해병 사령관을 역임하신 이승도 사령관님 또 부총장님 포함해서 저의 예전 선배님들의 해병부대 동료 시신을 환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방에 있는 해상 완충지역에 표사객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별 적이 없었던 그런 좀 이중한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해병들이 한치의 땅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만화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힘들게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시고 시간 내서 기대를 방문해 주시고 또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벌기에 상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해주셔서 아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병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주저함 없이 바로하게 대응해서 연평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수할 수 있는 그런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2010년 그 앞선 3월 26일 날 밤 9시 반을 나는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폭침하고 10월 23일 4시 30분에 6.25 전쟁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했던 북해군을 향해서 우리가 응전했던 그 시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24일 아침 조간신문에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즉 6.25 전쟁 후 처음으로 북해군은 우리 영토에 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승도 연평도장은 응전을 했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투를 하고 있는 미군 지휘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처럼 하는 거 쉬운 거 같으냐? 포탄이 날아오는데 갑자기 기습을 한 적에게 13분 만에 응전하는 게 쉬운 것 같으냐? 또 나는 국방부 있었는데 장관님과 의장님과 대통령을 모시면서 북해군의 첩보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격한 거에 북해군은 수십 명이 다쳤고 사망했고 북한 주민들이 피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난장판을 우리는 만들어서 충분히 응전했고 앞으로 지금 부대장이 얘기한 대로 다시 또 도발한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국민을 믿고 있는 마음껏 저걸 응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님이 판단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밀어줍니다. 여러분들은 겁날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한 가운데 있는 포탄 다 쏘면 됩니다. 다시는 저놈들이 일어설 수 없도록 무자비하게 응징하면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연평도든 백령도든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위기 시기에 우리 부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대피팀에 잘 갖춰서 도발해라. 우리 아까 저 위에서 추모식 하면서 가져온 간판 중에 이겼었어요. 해병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인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100만 전후 400만 해병대 가족 500만이 넘는 해병대 마피아들이 본토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등을 밉니다.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긴 승전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지금 대통령 우리 정사 검사 우리하고 이제 갑자기 2시간에 국가권이 파고리냐 저기 포스입니다. 몇 조에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불만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부대장, 연평 부대장. 현장에. 나라 스토리가 많아요. 오. 그때부터 포함하는 평타대. 내가 이번까지는 1270개가 포병이 최초로 배치된 부대가 연평부대예요. 2000년대 내문이 왔기 때문에 내가 있었을 부대장할 때는 우리 포칠중대 그때는 K9이 그 6분밖에 없었어요. 포칠중대가 K9 중대고 그다음에 육쟁 포위중대가 이제 105분이 중대였는데 그래서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그 K9 포병중대는 국가대표급 포병부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K9만큼은 우리나라 국군 중에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진짜 그 훈련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제 연평도 포격전 일어나기 전에 1년 동안 실제 전투 배치를 한 게 한 460m를 전투 배치했어요. 그 당시에는 NLL 때 북한 조업선들이 자주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연평부대가 그 해군에 이제 우리 그 해군 고속정들이 태국 기동에 올라가면 항상 우리가 그 지원을 해줬어요. 긴장감이 조성되니까. 그 숫자가 1년 동안에 실 전투 배치가 460여 회가 됐다고. 실제 본인도 자다가 새벽에 한 그 4-5번을 계속 전투 배치한다고 그 상황실에 올라가서 주의하고 한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도 선배병들이 진짜 그 당시에 포 여성문을 가지고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치구도의 데이트에서를 파이트 나이트에서를 가지고 항상 그 준비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승리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실전적 교육훈련이에요. 그 실 전투 배치를 붙어서 적이 포격도를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절차를 계속 반복 수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적이 기습적으로 도발했을 때, 심지어 포진지에 포탄이 막 떨어졌을 때 한 명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 자세를 굽히지 않고 진짜 그 평상시에 그 조건만서적으로 사실 두렵죠. 포탄이 옆에서 막 떨어지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불굴의 해병 정신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건만서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하고 적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는 연평부대, 특히 포병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적 본토에다가 사격을 했어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북한 본토에다가 사격을 처음으로 한 부대는 바로 연평부대 연평부대 포병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실전적 교육훈련을 늘 해야 된다. 각자의 탄약 수소부터 심지어는 여기에 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여기 공병도 있을 것이고 통신병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런 그 자기 주특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요인은 우리 해병대만의 불굴의 해병 정신에 그 해병대 DNA로 여러분들 그때 선배병들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전투 기술을 여러분들 숙달하면서도 우리 포 조작술을 하면서도 해병대만의 이 불굴의 해병 정신을 항상 자기 가슴 속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부대장이 우리 연평부대장이 우리 저 해병대에서 작전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인데 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그 얘기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항상 가지고 그것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합니다. 분명 적은 도발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트 투나잇 자세를 가지고 적이 도발은 되면 1000배 이상으로 응징을 해서 반드시 승전보를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해병대의 표상이 되길 당부합니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소개할 분은 연평대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전후에 부총재이십니다. 우리 병장 출신 부총재이지만 하는 역할은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전후회를 위해서 또 해병대를 위해서 우리 현역 해병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가 허락날 밑에 아무리 방송이 많고 바빠도 1년에 한 4번, 5번을 자체에서 갑니다. 해병대가 좋아서 포항도 가고 등포도 가고 평양도도 가고 여평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지금 이승도 사령관 그때 여기 연평부대장 시절에 왔다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연예계 해고고 방송 쪽이고 해병대에 그 미친 사람이라고 저를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만에 봅니다. 홍보대사만 오래 하다가 이상한 우리 사령관 총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근무에서 모르지만 난 너무 감격스러워. 그 소아사 문일병 보고 지금 뭐 틈만 남은 저 빨갱이 북한들이 뭐 미사일 쏘는데 우리 이상원 총재께서 전국에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해병대 전해 연합회 분들이 다 오셨어요. 새벽부터 어제부터 막. 야 그리고 너 왜 뭔 일이니? 아니 딴게도 아니고 손님이 오는데 손에 사백이 선이야. 야 나도 고참이야. 내가 할래? 배울 줄 알아? 조용히 해 나는. 아니 딱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부대장님 보니까 너무 멋지시고 머리도 나랑 비슷해 보니까 나는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 중요한 곳인 걸 지금 또 많이 새삼스럽게 느끼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부모님을 봐서 가족을 봐서라도 건강하시고 해병대에 오신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고 해병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뭐 물난이나 장갑차 다 막 눈물 흘렸잖아요. 장갑차 만들면 이제 그 살았다는 국민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우리 해병대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원 총재가 열심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독립 사무체제 못 만들면 이건 바보예요. 좋은 기회 찬스입니다. 지금 보니까 배에서 들어보니까 2가지 공약이 들어가 있네. 해병대 독립, 해병대 해관.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현역과 예비역이 똘똘 뭉쳐서 해병대 독립해야 된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너 어디 보냐? 야, 그리고 그 세계에 계시지만 난 병장이면 야, 쫄다가 난 믹스코피 줘야 돼. 그거 한 잔도 안 가져오냐? 파이터! 내가 옛날 같은 건데. 에이, 사백이 네가 이래 분위기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성함 회의지. 정용희 우리 부대장님, 또 우리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야, 이분은 영화배우네, 이정재. 인물 좋네. 고동현, 우리 아들도 동현인데. 그래, 너무 안 좋아. 이번에 오기 며칠 만에, 10일 만에 그 사람도 이거 먹고 했잖아. 고마 장가. 네. 건배서 올라갔더니, 야, 이 술이 없구나. 물잔을 들어주세요, 물잔을. 원래 제가 사형아 주신 분들은 나가자 하면 해병대를 3번 옵니다, 3번. 근데 나는 이제 쫄다 보니까 해병대 들이대하면 여러분들은 으아! 하고 다 소리이 돼. 그 물을 술로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해병대 들이대! 으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박수!
이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무대오피를 방문해주신 예빈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5분간 전방 정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빈분들께서 위치하고 계신 이곳 대연평도는 부산 차 지점으로 인천으로부터 75km, 북한 해주로부터 43km, NLL로부터 1.5km 이격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입니다. 연평부대는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총 3개의 섬에 1,6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방 적 지형 지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방 북한은 해주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강령반도, 우측에는 고열반도가 형성되어 연평 도서본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100m 내외 구름지대가 내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상은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여 연안에는 간석지가, 해상에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시 방향 30km 이역된 돌출부는 등산곳입니다. 1999년과 2002년에 등산곳 남단 해상에서 제1차, 2차 연평연이 발발하였습니다. 10시 방향 20km 이격된 고지구는 고열봉이며 11시 방향 18km 이격된 내륙지역은 오건리입니다. 등산곳 고열봉 오건리에는 130mm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시 방향 13km 이격된 곳은 우도입니다. 우도는 지난 연평도 포괄전 당시 우리 K9 중대가 1차 대응 사격을 실시한 곳으로 이곳에는 122mm 견인방사포, 85mm 해안포, 76.2mm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 6km 이역된 곳은 갈도입니다. 갈도는 본래 무인도였으나 2015년도에 중대급 병력과 122mm 견인방사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 옆 8km 이역된 곳은 장제도이며 장제도에도 마찬가지로 122mm 해안포와 견인방사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에 북한의 김정은은 우도, 갈도, 장제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갈도와 장제도 사이 13km 이격된 내륙지역은 개머리입니다. 개머리는 지난 연평도 포획전 당시 북한군 122mm 방사포 대대가 전개하여 포격 도발을 감행한 곳으로 우리 K9 중대가 2차 대응 사격을 실시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85mm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포병부대가 언제든 전개할 수 있도록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시 방향 43km 이격된 곳은 북한의 최대 항구도시 중 하나인 해주입니다. 해주는 군사용도뿐만 아니라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전방 보이시는 섬은 무인도인 석도입니다. 석도와 연평도서 사이엔 국방 한계선인 NLL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 조업선이 NLL 선상에서 조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시 방향 16km 이격된 곳은 대서업도, 3시 방향 21km 이격된 곳은 용매도입니다. 용매도는 본래 섬이었으나 대규모 간척 사업과 다리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내륙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서업도와 용매도에는 130mm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적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군과 대치 중인 적은 해주에 위치한 4군단 약 33사단으로 포병 세력으로는 촉봉 240mm 자주 방사포 대대 등 총 5개의 포병대대 66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해안포 세력으로는 좌측 고열봉부터 우측 용매도까지 11개소 54문의 해안포가 도서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상 세력은 사곳에 해군 8전대 본부가, 진동, 진미동에는 60, 63 정대가 위치하여 해상 지역 내 총 6척의 경비함, 정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등산곳에 배치된 지대함 유도탄 또한 해상 세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적 주요 활동으로 10월 14일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연평도 동곡방 NLL 2부 각해도 인근 해상 지역에 포탄 사격이 관측되었으며 10월 14일과 10월 18일에는 백령도 서북방 NLL 2부 해상 지역에서 포탄 사격 훈련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현재 NLL 선상에는 18척의 중국 조업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평부대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 포병대대로 창설되어 K9 자주포가 증강되었고 정밀 유도 무기 체계인 스파이크, 최신 다른장 무기인 천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 상황 관련 적 전술적 도발 대비 빈틈없는 완벽한 활약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평부대는 완전작전, 임무완수의 신념을 바탕으로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계획된 대로 그냥 하신 거고, 제가 이제 연평도, 백령도 사령관 하면서 또 국방부 합참 있으면서 여기를 어떻게 했는가를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말씀 드리면 6.25 때 우리 해병대 선배들이 열악한 가운데 공소에서 싸움을 잘해서 이쪽으로는 대동강 앞에까지, 우측으로는 원산 앞바다까지 가서 섬을 다 먹고 있었어요. 육지는 휴전선까지 밀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해병대는 원산하고 대동강까지를 물고 있었어요. 근데 휴전협정이 장시간 되다가 38도선으로 그어지니까 유엔군사관이 해병대 내로라는 38도선 이라고. 그래서 저 원산에 있는 거는 무코로, 이 속도 대동강 앞에 있었던 초도 여기서는 내려오다가 38도선 바로 우쪽에 배치한 게 어디냐면 백령도하고 연평도예요. 왜냐면 38도선이 백령도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선이. 그래서 그때 내려오던 선배들 중에 일개 중대씩 백령도 연평도에 온 게 70년 넘게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형을 보면 백령도 연평도를 지키니까 이 남쪽이 다 우리 땅이 됐어요, 바다하고. 근데 만약에 연평도하고 백령도가 없었으면 이거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이거 어디 가서 섬 이거지. 우리가 이 지금 하늘색을 갖다 우리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북한 애들이 주장하면 빨간색을 하잖아요. 이걸 반 조각 내면 여기 지금 말도하고 여기 뭐 영종도 아니에요. 영종도 앞바다까지 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여기 연평도하고 백령도를 지키게 여기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해주거든. 이게 지네 땅이었다면 해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해주로. 지금 어디로 오냐면 공해상으로 이렇게 와서 백령도 앞을 통해서 요 앞에 좁은 데를 꼴꼴꼴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고 얘네는 육지에서 이렇게 가까운 이 좁은 데로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북한이 북계군이 환장하는 거지. 이놈을 이렇게 크게 먹고 나는 요만큼 크게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북계군들은 여기서 계속 싸움질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해. 조금이라도 더. 그래야 이 자기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바다에 고구두마리 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령도하고 연평도가 이렇게 조금 와 있지만 우리 해병대가 지키고 있지만 그 가치는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을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없으면 북계군 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군산 앞바다까지 이렇게 공해상으로 줄을 끄면 이거 인천국제공항 운영 못해요. 인천하고 운영 못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연평도 백령도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 여기는 일개 연대, 여기 일개 여단이니까 해봐야 한 3,000몇 명에 한 1,000몇백 명이 있어요. 근데 건너편에는 실제로 쟤네들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보다 5배, 6배가 많아요. 여기 한 1,000몇 명인 사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단장 3,000명 데리고 있는데 앞에 4군단이 있어요. 4군단 몇만 명 돼. 근데 저 육지에서 만약에 연평도 백령도를 도발한다고 생각하면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앞으로 끌어오면 돼. 몰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연평도하고 백령도에다 뭘 집어넣으려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인천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 다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아까 직선은 70몇 킬로지만 이렇게 바로 뭔가 삥 돌아가면 120킬로나 된다고. 지금 뭐 2시간 반, 4시간 반 하지만 옛날에 11시간, 12시간 걸려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평도가 백령도가 실제로는 국가적으로는 해병대 조금 갖다 붙여놓고 먹는 거는 수백 배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를 더 세게 해달라, 더 강하게 해달라. 그렇지, 이만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냐.
여기서 고기 잡고 아마 우리가 어업 활동하고 해상 활동하고 합치면 아마 나라의 예산에 뭐 몇 퍼센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해병대가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면 군 전체 병력의 3, 4%밖에 안 돼요. 그럼 예산도 국방비 예산에 3, 4%, 4, 5%밖에 못 써요, 우리는. 우리도 뭐 사군 체제에 또 이렇게 강하게 해달라는 게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섬에 우리가 미사일이라든지 전략무기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안 쏴도 돼. 여기서 평양 쏘면 80km 쏴요, 평양. 그럼 그럴 거 아니야. 백령도에 미사일 한 100발 갖다 놓고 까불면 너 김일성 주석 시체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사무실 집무실 때 부신다. 여기서 안 쏴도 된다니까. 여기 육지에서. 왜 육지에서 쏘면 또 육지에서 쏠 거 아니야, 새끼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 옆으로 쏴버리면 어디다 쏠까, 걔네가. 그럼 백령도 쏘면 백령도 저렇게 질질 쏙 들어가면 돼, 쏘고는. 주민들 다 집어넣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왼쪽을 돌려가지고 공해상으로 왔다 갔다 까부는 걸 쏴버리면 중국도 우리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나 이런 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몇 명 없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섬에 적을 주변국에 있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국군 또 기타 우리한테 위협을 하는 놈을 조질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근문도 있잖아요. 자유중국 근문도처럼 다 지하로 집어넣어가지고 유사시에는 빠박 가지고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고 다 숨어라. 나머지 추가적인 것은 여기 대통령하고 장관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더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섬이 돼서.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백령도하고 연평도는 엔진이 없는 배와 똑같다. 바다에 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해군은 싸우다가 안 되면 뒤로 가면 돼, 후방으로, 저걸로. 근데 우리는 못 움직인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무조건. 죽든 살든. 그래서 우리 연평도 포격도가 많이 보강이 됐고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아마 통일이 되더라도 이걸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이쪽을 좀 해양을 지키는, 해양 안보를 지키는 힘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우리가 여단을 창설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없지만 울릉도하고 독도 이거 해병대에 지켜야 된다. 거기서는 일본 놈을 조져야 된다.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유사시 북한하고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해서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일본 우리 적이 되잖아요. 독도 때문에. 그러면 울릉도에 해병대 연평도 모양 한 1000명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유사시 백령도에서 껄쩍대면 울릉도에서 가서 조져버려야 돼, 이 새끼들. 오늘 뭐 욕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병대 여기 들어가야 좋지. 안 들어가면 저 재미없어요. 괜찮아요. 들이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 뭐 해병대 군가도 계속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병대를 미래에 해병대를 뭐 할 거니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문란이 났을 때 포항에서 우리 주민들을 생명을 이렇게 살려낸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국민이 어렵거나 국가가 어려울 때 해병대가 앞장서서 위기관리하고 국민과 국가를 구하는 데 앞장선다. 이게 1번입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전쟁이 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이 오면 이런 것처럼 규모는 작고 돈은 평상시에 조금 들지만 값어치는 국가에게 10배, 100배 환갑할 수 있는 해병대. 이건 기업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면?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군대다. 가성비 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타구는 미안하지만 가기 싫은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여기 있는 선배들처럼. 왜냐, 우린 다 지원군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다가. 야, 오기 싫은 군대가 낫니? 막 서로 못 와서 하는 군대가 낫니? 못 와서 오는 군대를 키워줘야 강해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 전국에서 모이셨는데 여기가 도발의 현장이고 또 일어난다면 이곳이고 이 서북도서나 이쪽의 전략적 가치가 70년 전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통일 이후에도 우리 해병대는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섬들을 다 지켜서 우리 해양활동
경제활동, 수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도와드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훈련 잘해서 재난이나 재해 때도 제일 앞장서고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도발이 있을 때는 제일 조금 드리면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해병대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해병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해병이다. 너는 지원한 해병이니까 육군의 10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표에. 그 너는 누구냐? 그럼 걔네요. 나는 지원한 해병이니까 육군의 10배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분 머릿속에 100개 있어.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해병도 육군보다 10배를 잘해야 된다. 10배. 일병 대왕님. 글쎄요. 더 잘하는 사람 100까지 가고 평균이 1대 1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우리 해병대는.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건 이념이나 뭐 정파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를 못 쏘고 포를 배에 싣고 육지에 가서 포총 가서 쏘고 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수십억씩 들고 1년에 돈이 들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북쪽으로 쏘면 안 되니까 남쪽이나 남서쪽이나 이렇게 해서 사격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도발한다면 저 40km 안에 30km에 있는 적을 겨냥한 걸 그대로 이쪽을 돌려가서 쏴요. 그러다가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쏘면 어떻게? 돌리면 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뭐 남북 합의서가 어쩌고 뭐 북한하고 뭐 평화 유지가 군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인데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될 거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고. 신임 선수가 연습 안 하고 신임 선수 되나? 총대님, 네. 이때 지금 대권은 우리가 못 잡은 해병대 시원 국방부는 잡아가지고 이걸 총님 얘기하신 걸 하도록 어떻게 우리 전 예병들이 들어가면 일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계속 군대말로 들이대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여기 계신 연합회장님들 또 정리해 오신 전우들이 똘똘 뭉쳐서 들이대야 저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니 이번에 장관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그래서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우리 해병대에 나아갈 길을 주변에 알리시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점점점 해병대를 좋아하는, 제가 얘기하는 아까 500만 마피아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확인하니까 104만 뭐 100몇십 명이래요. 해병대 지금 전역한 사람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래요. 그리고 거기에 와이프, 가족, 딸, 아들 합치면 제가 400만, 그 다음에 해병대 마피아 500만, 그러면 이제 1000만 아닌데 1000만? 1000만이 제대로 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는 그런 데 전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중앙에 있으면서 좀 목소리 크게 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면 그 힘이 다 여러분들 현역들 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 힘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오셨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12월 12일 24일 연평도 이제 12주년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획전에 핵심적인 것만 가져주시면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사격훈련을 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성에다 이렇게 사격합니다. NLL 이남에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전에 국방부에서 인정한 사격 구역에다가 사격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그 11월 23일 날, 2010년 11월 23일 날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K9 60발을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해성 사격 훈련하고, 마지막 그 60발 되는 그 발수가 그 K9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부에 딱 낍니다. 후신에. 그래가지고 불발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지에 있었는데 보고가 들어서 현장에서 저 사격훈련 마지막 발이 후신에 끼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K9 같은 경우 한가 불량한 사이가 항상 많이 쏘다 보면 발연돼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발탄 처리하고 있었는데 14시 34분에 요 개머리 일대에서 기습으로 저희들한테 그 방사포 사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사포 사격을 했는데 처음에 3, 4분에
폭탄이 떨어질 때는 이 구리동 해변 요 해변 될 때 다행히도 먼저 해상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한 80여 발이 돼요. 근데 그걸 왜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었냐면 이 떨어지는 거를 여기 보면 293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떨어지는 거를. 마침 그 나와가지고 다른 사진 찍다가 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정확히 물기둥을 보고 80여 발, 90발까지 떨어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데가 푸칠중대에 떨어졌습니다. K9 중대. 그래서 거기 20여 발이 떨어지고 쭉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이 있는 축선벽을 다 때린 거예요.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포칠중대를 이제 초토화, 무력화시키면 대응 사격을 못하니까 그래놓고 마음대로 때리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다행히도 우리 그 포칠중대 그 여성분 그 포진지대에 있는 피해를 안 입었어요. 물론 포진지 옆에 포 옆에 1m 옆에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이제 대원들이 전부 다 포 내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파편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장에 있는 이제 부대장이 저한테 보고가 됐고 바로 사격 준비를 시켜가지고 사격 준비 알려줘서 사격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했다는 것이 우리 군부대 위로 다 떨어지고 마을에는 그 당시에 한 10발 정도가 떨어지고 마을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 화재가 많이 된 게 2차 폭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가스통이 폭발하고 화재가 계속 번지고 해가지고 언론에는 이제 군부대 관련된 거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제 군부대를 정확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때렸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한 게 이들이 쏜 게 14시 34분부터 쏴서 46분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쏘고 우리가 14시 37분부터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15시 41분까지 거의 1시간가량을 6문. 그러니까 6문 다 못 쏘고 최초에는 3문 가지고 쏘고 우리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 파편에 해가지고 뭐 화재가 발생되고 구동 케이블이 끊어지고 해가지고 실제 최초에 사격에 가담한 거는 3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문이 현장에서 막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한 문이 더 가담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4문이 2문은 사격할 수가 없고 후신에 이제 포탄이 하나 끼고 하나는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적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자연하게 불이 붙어가지고 쏠 수가 없었어요. 끝날 때까지. 그 법당인데 앞에 있는 절 여기까지 포탄이 떨어졌어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보니까 끝나가서 포탄이 법당에는 안 맞고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이거를 모아준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 그 법당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창고식으로 이렇게 뭐 물건 오는데 거기 포탄이 맞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걸 바꿔줬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30초일만 주시면은 제가 지금 너무 반성을 많이 해요. 이제 이상훈 총재가 이렇게 여기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저는 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연세 많은 회장들 많으신데 제가 그동안에 홍보를 잘못한 거. 난 포항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3년을. 그러니까 난 포항 해병대만 자랑을 한 거예요. 아마 김포에 하면 김포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쫓아올 때 백령도 연평도 떨어지면 다 뒤지는 줄 알았거든요. 뭐라 하냐. 아무 백도 없는 새끼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게 이 두 분 사령관 설명을 듣고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가면은 내가 국회의원 장관 아무 때나 내가 만날 수 있거든요. 자격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이게 해병대 이게 자산이네 자산. 나는 포항에 나온 것만 자랑스럽게 막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 어디냐 김포지 포항. 그래서 이게 술 먹다 보면 너 어디야 포항이면 그렇게 반가웠고 김포면은 또 반가웠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오늘부로 홍보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 두 분 때문에. 이렇게 역대 사랑과 이렇게 잘사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다 손만 잡고 자랑만 했지. 이렇게 해줘야 죽기 전에 우리가 이거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제가 가서 뭐 국방장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서 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총도인가 이쪽에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여기다가 막 안 들이대면 내 대한민국 이게 다 죽는다 이거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총재가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여기 연평도가 끝나는 시점부터 바로 이사단이 연결해가지고 가잖아요, 우측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김포시 우측 여기 문산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이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면적을 넓이로 하면 여기서부터 육군이 만든 거랑 똑같아요, 넓이가. 이거 뭐 육지는 철조망, 이게 철조망, 여기는 철조망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닷길을 해서 저 백령도까지를 지키는 거라면 우리나라 전체 맞는 거에 반이에요, 반.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이사단이 여기 막고 있는 김포강화 지역도 육군이 하면 3개 사단이 막아야 돼요, 너무 넓어서. 근데 우리 1개 사단이 지금 수십 년간 여기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면 이사단도 동해안에 하나, 서해안에 하나 있듯이 이런 데 이제 쉽게 명이 돼서 육군한테 넘겨주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선 저 백령도로부터 연평도, 강화도, 인생 말도가 여기에요. 말도 해가지고 이 김포 5단, 요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여기까지 해병대가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방 절반을 해병대가 만들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단 애들도 고생 쇠 빠지게 한다. 저쪽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3만을 가지고 반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들이 툭하면 독도를 자기네가 따위로 우기니까 모든 언론 관심이 맨날 그 독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해병대 강화도 돈다 국방비에서 여기다 다 써야 돼요. 아까 그런 게 이기는 기회다. 이기는 찬스다. 이기는 죽는다. 아니 다 써버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민 필승 저 408기입니다. 아니 난 401기예요. 아, 애기 아빠가 409기, 제가 408기. 한수 정도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왜요? 제가 그거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예, 저기, 예, 여자 기수가 한 기수도 없다고. 아, 이거 부인은 올려줘야 돼. 그러면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평도 문화관광 해설사 김영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들 오셨나요, 다들? 네. 근무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나 따지마 그냥 오세요. 왜요? 중요합니다. 자,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10년 11월 23일 실제 피포 가옥 세체를 보존한 안보교육장이 되겠습니다. 포는 저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포 보이시죠? 네, 저기 집에 포가 떨어지면서 여기는 서로 지붕과 지붕끼리 맞붙어서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철골 장치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존하려면 우리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들이 아마 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철골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포는 이 앞쪽에 떨어지면서 이제 2-3발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우리 선배님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브로코집, 그죠? 브로코. 또 우리 이때 또 새마을운동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선배님 새마을운동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새마을운동, 여기도 새마을운동이 빨리 시행됐던 게 잘 아시지만 저희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북한하고 가까우면서 지금 전망대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초기지라고 이렇게 칭할조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보조를 빨리 받았던 곳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 험악했던 산들 일구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 지금 쉽게 볼 수 없죠. 제주도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많지만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각당
네, 이게 실제 방사폭탄입니다. 북한에서 군부대 야산 민가에 달렸던 폭탄이고요. 여기는 이게 2-3발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발 정도. 저희는 기름을 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LPG 가스대고요. 저희가 주유소는 2009년도에 세워졌고 폭격은 2010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용됐던 연료들이 10개에서 20개씩 200리터 드롭이 둘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연평도는 야산은 물론 마을까지 다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들이 기름도 녹아지지 않고 또 그랬다면은 만약에 그 다음 자제들이 기름을 먹으면서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촛불에 비합니다. 촛불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 약한 촛불을 밖에다 켜놔도 꺼지지 않을 정도의 연평도 날씨였기 때문에 야산이나 마을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2시 30분경에 시작해서 저희는 밤새도록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기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지에는 소방대원들이 고집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밤새 와서 새벽 5시에서 6시에 연평도에 도착해서 그게 이제 각각의 진압을 갈 때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날씨가 도와줬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잠깐 설명해줄게. 이게 220mm 방사포 추진체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탄두가 이렇게 있고요. 진짜 이게 추진체인데 이 안에 화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추진 연료.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제대로 터지면 이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 파편에 우리 애들이 맞은 거예요. 이 탄두가 아니라 이 파편이 이만한 조각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몸을 막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근데 이 추진체는 사실 다 터진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북해군 220 방사포가 추진체가 다 연료가 안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료 불량. 불량. 그래서 그 당시에 불반탄은 아닌데. 불반탄은 아니어도. 여기는 밑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추진 연료가 막 타면서 뒤에 이제 꼬리에는 이제 불꽃을 달고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쏘는 방사포는 우리가 쏘는 이제 K9은 장약의 힘에 의해서 탄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추진 연료를 태워서 로켓 추진식으로 날아와서 이 탄두하고 같이 밑에 이제 떨어져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파편이 돼서 굉장히 위력을 발생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맞습니다. 폭탄 추진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각조각들이 우리를 이제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찢어지다 말았는데 이게 다 찢어지면 이게 추진체입니다. 포탄은 탄두는 여기 이렇게 껴 있고. 그 탄두는 어떤 역할을 해요? 탄두는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각나게끔 이 탄두 많은 탄두가 퍼져가지고 우리 총 맞으면 이제 맞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산탄식으로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추진 연료체 이 안에 연료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연료를 태우면서 이 방사표가 원래 로켓 추진식으로 우리가 쏘는 K9 탄하고는 틀려요. 근데 우리도 이런 로켓 추진식 탄을 우리도 이 다련장 미사일이라고 다련장포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여온. 네,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그 당시에 네. 부대장이고 해병대 여기 현재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분 이승도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십니까? 이제 당시 부대장이었어요. 여기 그때 현재 당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령관 돼가지고 이제 몸 많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아니고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자, 이 집과 이 우측의 집 보시면 거리 한번 보십시오. 양팔만 벌려도 닿을 공간에 이 가까운 거리. 그래도 불씨 하나 옮겨붙지 않았던 것은 그날의 날씨를 짐작할 수 있고요. 저기 나무도 보시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저 나무가 우리가 말하자면 옷을 입은 표피가 옷만 입은 탄 거만 이렇게 벗겨질 정도로 그정 열기에 의해서 저것도 타지 않을 정도로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이 둘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0리터 드롬이 10개에서 20개씩 이 둘레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들이 그 기름드럼을 녹이고 다음 불씨들이 기름을 먹고 이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날씨였다면 연평도는 진짜
우리 부대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날의 날씨는 진짜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려줬습니다. 날씨가 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땅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평도는 서해 5도 중에 가장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저기 보시면 제일 위에 백령, 대청, 소청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해상을 또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요. 우리 작은 서해 5도의 연평도는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네요. 심장이 그때 멎었다면 연평도는 진짜 대한민국, 연평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도는 북한에서 얘기할 때 목에 가시를 표현하고요. 연평도가 북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쪽은 싸우지 않아도 백령대쪽은 자동으로 넘어가고 우리 인천 되게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안방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서 이 서해 연평도 중심 작은 연평도 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6.25때 당시에도 전초기지 역할이라고 해서 사대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곳으로서 지금 현재도 국방한계선 NNL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꼭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 되겠다. 사수해야 됐던 섬. 예, 심장을 맞습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보니까. 네, 우리 동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쪽도 중요하지만 동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평도도 그만큼 하찮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해병대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를 걸음이 늦습니까? 문들 이렇게 활짝활짝 이거 안 열리나? 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네들 볼 수 있고요. 요거 우리 신발. 저도 이걸 못 봤는데 어느 분이 따오더니 신발이네요 하더라고요. 신발 형태. 요걸 이렇게 녹아내린 거. 이렇게 자네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뽕에 맞았던 거죠. 자,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계신 분들은 우리 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병사나 부사관들도 어느 누구 하나 고생 안 하신 분 없고요. 트라우마 없으신 분 없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평도 주민도 집들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인데요. 여기 국무원 박영덕 씨, 포가 떨어진 실제 집 주인입니다. 여기. 계속 살아가요. 실제 집 주인. 우리가 전쟁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가잖아요. 내 주거지가 템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욕을 먹기 때문에 탄피 작업으로 해서 고생을 했던 그런 이유에서 여기 하지 않았나. 저기 11시 방에 상병 정진호 철모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에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11시 방향에 일병 정연아 신병 교육대 병사였다고 합니다. 병사였는데 딴 때는 삼국자의 지시가 잘 전달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은 다급해서 우리 병사가 옛날 교통로 있죠? 지금 이렇게 보강돼서 좋아졌지만 그때는 땅과 땅 사이 교통로라고 했잖아요. 그 교통로다 우리 병사들을 대피 명령을 시키고 같이 이동 중에 요란한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그 집하우스에 포가 떨어져서 불이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연아가 조금만 늦게 명령을 내렸으면 본인과 함께 많은 병사들이 전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분들 중에 한 분들이고, 자, 여기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고 서정우 하사하고 문강호 일병입니다. 서정우 하사가 2년여간의 군생활 마지막 휴가를 가려고 부둣가에까지 나갔다가 본인이 연평도 상황을 보고 휴가를 포기하고 중대로 복귀 도중에 목표가 손음에 박혀서 산하전사한 전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강호 일병 해병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연평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으로서 군인은 고 서정우 하사하고 문강호 일병이고요. 민간인은 군부대에 공사하러 오셨던 인부. 그리고 우리 문일병은 군에 입대하고 100일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한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해 5도 장병들은 미리 입도 휴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정우 하사는 부모님이 가슴에 2번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휴가 가는 날이었잖아요. 휴가 가는 날에 도착 시간대쯤에서 아마 전사 통보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슴에 묻었을 때, 또 한 번은 자식을 봤을 때 온전한 시신이 아니고 이렇게 사지가 잘리면서
이제 살 조각도 젓갈로 다 이렇게 수습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봤을 때 또 한 번. 그래서 제가 서정호 하사는 관광객분들 오실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서정호 자식을 하사가 가슴에 2번 묻었다고. 그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그래가지고 그 서정호 무체인이 저한테 이제 저는 당연히 욕을 많이 먹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들 다리를 찾아내라고 해가지고 수색했는데 다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방수포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 살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가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자, 저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 뒤에는 우리가 뉴스 틀었을 때 많이 나왔던 장면일 거예요. 3사 방송 메인 화면으로 나왔던 곳인데요. 저희가 어디냐면 면사무소 창고 천정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유일하게 찍혔던 장면이 3사 방송 메인 화면으로 나왔던 곳인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여객선이 도착하는 시간이라서 부둣가에 지인들 마중 나갔고요. 또 일자리를 하는 중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저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됐습니다. 면사무소 창고 자리가. 왜냐하면 저희가 연평도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는데 유일하게 의료시설 받는 보건소가 1차 때 반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용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창고 자리에 보건소를 새로 지어지게 된 이유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한두 개 더 보강을 해서 이 자리에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 스피커폰은 제가 포격 당시에는 생명을 살려주는 폰, 지금은 경제를 살려주는 폰. 포격 당시에는 저희가 이 방송이 없었다면 집안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되거든요. 저희가 포사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군부대에서 미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왜냐면 호국훈련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방향에 훈련이 있으니까 주민들 자제 요청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일상생활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차량 검사 왔거든요. 1년에 2번 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리고 광경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할 것은 역으로 들어오셔갖고 저희들의 편리를 봐주고 있고, 지금은 또 저희가 또 서해오도나 동해 쪽에 미사일 많이 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자, 2층에 올라가시면은요, 스크린을 보시거든요. 그때 당시 연평도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중앙에서 보시겠는데 인원이 많아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왼쪽에서는 연평도 상황, 남측 상황이고요. 우측은 북한 상황. 그래서 정중앙에서 왼쪽과 오른쪽 상황을 보신 후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오세요. 우측으로 더 오세요. 네. 금방 가시고요. 네, 최대한 뒤로 서주세요. 최대한 뒤로 서주시고요. 자, 영상 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안하십니다. 자, 뒤로 돌아서 오세요. 뒤로 돌아서 주세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주세요. 네. 자, 여기가 연평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북한 상황. 자, 그래서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지금 일단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요.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부대장님은.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연례적인 호국 훈련을 했고요. 이날도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미리 통보문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 통보문을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너희가 미군하고 연합해서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훈련이었고 북한은 어거졌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반격을 당했던 상황이고요. 즉시 저희가 공격을 해서 일어난 연평 포격전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던 상황과 또한 여객선이 도착하는 시간이라서 부둣가에 지인들 마중 나갔고요. 여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또 굴 채취를 하러 나갔던 분들, 그래서 집이 많이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상을 줄일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60년 이상 된 아름드린 나무들이 맥없이 잘려나가고 여러 발들의 폭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옴비백산에서 살기 위해 안전한 것을 찾아서 대피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에 이제 정신이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오후에 나갈 때 차를 타고 갔던 것도 그냥 두고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그 차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찾아가는데 한 부모는 이제 초등학교, 한 부모는 이제 중고등학교 가는데도 문만 열면 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고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 이게 구소련제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발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포탄이 국가에 모인 사람들 쪽에 떨어지거나 배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떨어졌으면 수시가 아니라 수백 명도 사상자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배에서 내려서 뭐 타고 싣고 막 한참 하는데 다행히 거기는 안 떨어집니다. 거기 만약에 몇 발 떨어졌으면 배가 엄청나게. 네, 맞습니다. 해상에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또 여객선이 도착하는 시간이랑 맞물려서 배에서도 이상을 다 봤기 때문에 배에서도 유리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배 선원들도 이 루트가 없는 상황에서 저거 어머 하면서 배를 일단 대긴 됐습니다. 됐다가 내리는 상황에 그 사람들도 다급해서 그냥 배를 빼는 과정에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배가 가다가 다시 회항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하면 난리 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태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만 태워 갖고 가고 아주 난리가 그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면은 배에서 찍은 그 유튜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배가 좀 더 늦게 나갔다면 아니면 또 좀 더 빨리 나갔다. 왜냐면 이놈들이 포를 쏘는데 육지에 제일 먼저 쏜 게 아니에요. 이 연평도 좌측 바닷가에 70-80발 떨어지고 이 후방 쪽에도 70-80발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가 좀 먼저 나갔으면 부두에서 떠나가가지고 한 1km 정도 갔을 때 70-80발을 맞았으면 해상에서 그대로 맞을 수도 있었어요. 타이밍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배에 타신 그분들은 진짜 너무나 시간적으로 행운을 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 저희가 여객선이 도착하는 시간, 집에 있는 부둣가에 나가는 상황, 집에서 부두가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그 시간이 2시 30분경이면 여성들 불러서는 다가 시간이거든요. 티타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3, 4, 5 모여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을 하거나 부둣가에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다 배제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자분 네. 두 분이 다 사랑을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때 사랑을 해가지고 저기 보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밖에서 보셨던 피폭가옥을 또 한 번 보시는데요. 좌측과 우측의 상황도 보시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여기는 다닥다닥. 그리고 저희는 연료를 기름을 떼고 LPG를 사람 없었어요 그때?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제가 길게 써도 되겠습니까? 네.
다양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럽니다. 사람마다, 집마다 누구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도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였죠? 그 군무원? 네, 공무원 네. 송무. 아니야. 네, 아무튼 군무원 가족인데요. 2시 30분경이니까 티타임을 가지려고 가스불에다 이제 불을 올려놨는데 딸내미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혼자 못 오겠어요. 했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무대에서 큰 훈련이었기 때문에 마을 방송을 합니다. 어디 지역에 훈련이 있으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제 티타임을 가지려고 가스불에다가 이제 주전에다가 이제 커피물을 올려놨는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나라에서 포사격 한다고 했으니까 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밖에서 더 잘 들리잖아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더 이게 무서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엄마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못 오겠어 해갖고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불을 끄고 딸한테 상황에 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대피를 하고 있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이렇게 포가 떨어져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딸 때문에 또 하나가 일어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이제 엄마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빠들은 잘 사주는데 엄마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해요. 딸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 엄마가 안 돼 했던 거예요. 그럼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투정을 했겠죠. 네? 아유, 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한테? 엄마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나 때문에 살았지. 그렇지. 아, 내가 전화해서 엄마 안 왔으면은,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엄마 괜히 살렸어, 엄마 괜히 살렸어.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대화. 만약에 부모든 자식이든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사경이 있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농담.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찜질방에 있을 때 이렇게 들은 얘기였거든요. 그때는 무심히 흘려들었는데 제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해설사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를 모집을 한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해갖고 해설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전달. 그 집이 그 땅을 아까 군무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근데 군무원 그 이름이. 딸을 내가 용돈 5만 원을 주고 기억이 나. 그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 군무원이 집이 이제 딸이 한 명이 6학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새마을에서 이제 집에를 오려고 하는데 막 포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난 무서워서 못 오겠어.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나라에서 포사기 하니까 그냥 와. 방에서는 조용하니까 이제 티타임 가지려고 있으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 근데 딸은 막 여기서도 포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엄마 나 도저히 혼자 못 가겠어요.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가스불을 끄고 딸을 데리러 가는 동안에 이제 2차, 3차 막 떨어지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집에 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농담을 삼아서 엄마 나 때문에 살았는데 나 그거 갖고 싶은 거 좀 사주지 왜 안 사주냐고. 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옛날 집들은 또 턱이 많잖아요. 턱이 많으니까 또 신랑이 환자였지만 또 체구는 크셨어요. 여자는 저처럼 왜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드랑이 끼고 이제 끌다시피 했겠죠. 그냥 끌다시피 해갖고 이제 니어거에 이동합니다. 니어거 손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털커덩 하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이제 해갖고 이제 갔다가 그 밤에 여기는 어업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있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아는 사람이 아름아름 해갖고 최대한 실을 수 있는 사람 실어갖고 중간에 이동한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중간에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환자였으니까 남편만 겨우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회용품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수건을 대용해서 사용했고 나가서는 또 이제 이 환자복을 갈아입혀야 되잖아.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남편의 몸을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몸이 다 망가졌죠. 그렇죠. 까지고 멍들고 하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대피소 갈 때 이 부인은 그 폭탄 떨어지는 소리를 피해가면서 이제 남편을 구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아마 연평도에서 가장 트라우마가 심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지금 두 블록 뒤에 사시고요. 나가셔서 3년인가 4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보조를 최대 4천만 원까지 해주는데요. 육지에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모든 물가가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비쌉니다. 육지는 내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하루 부르면은 정식값에 인건비만 들여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게 다 인건비에 그 자재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배, 3배 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한 1,000에서 1,500 정도 이제 이런 그래서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저희 골판넬, 그리고 민판넬에 싱글 입힌 거, 그리고 저기는 지붕을 못 하신 분은 벽돌을 돌리고, 내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오래되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될 정도로 굴껍질로다가 이렇게 빠서 나온 이게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집안이 다 흔들린 상태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안에는 다 있는데 밖에는 저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세 세대에서 그래도 그나마 4천만 원 보조해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촛불에 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위에 보시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대피소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다가 24일날 아침에 해경에 도움받아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1차 때 모습입니다. 저희가 훈련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 탄피 작업 중에 정운병이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당섬이고요. 이제 밖에서 찍은 거. 여기 지금 통합학교가 세워진 옛날 초등학교 모습. 아름다웠던 연평도가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고요.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가서 머물렀던 곳이 여기 보시면 인천 인스퍼 월드 찜질방과 김포 양구까지 해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저희 집 없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초창기 모습이고 이게 차후에 보강된 모습. 요게 성인 2명 들어가고요. 현관급 주방. 요게 화장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MB 왔다 갔어. 저희가 주민들의 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매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매매가 불가해서 저희처럼 수혜지역, 그리고 산불 지역 이런 데 이동되는 이동가구도 이게 1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12년 차예요. 그래서 얘도 이 수명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은 위치가요? 네, 아니요. 지금 통합학교 있죠?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 주차장. 주차장에 마련됐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전소대지들이 와서 머무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동안에 임신 후 머물렀던 집. 기억하실 거예요. 비둘기집 일명.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찜질방에 있을 때 이제 봉사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뒤에 보실게요. 이거. 기억하시죠? 보온병 폭탄. 보온병 폭탄. 모두가 피해자죠. 안상수 저게 이제 탄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온병을 가지고 76조인이 탄두 담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 쪽을 육군 별 2개짜리야. 네. 그렇게 뭐 탄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까맣게 꺼내가지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시커먼 데서 꺼냈을 때, 요게 이제 폭탄이군요 했을 때, 아닙니다 했으면 됐는데, 군 예편하신 분이 브리핑을 했더래요. 의원님, 요거 몇 미리, 요거 몇 미리, 이렇게. 근데 주민을 하나 내려갔는데, 이렇게 바코드가 있더래요. 이거 폭탄 아닌데 다운병인데, 그러니까 앞이 다 자르고 기자 땡 잡은 거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안상수 보온병 갖다 폭탄이라고 했다. 그 길로 망했어. 자, 요거 실제 방사폭탄입니다. 길이가 2m 875. 요거 이제 탄도고 이게 추진체입니다. 이게 다행히 성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발탄도 많았고요. 요거는 K9 자주폭, 강도나 재질이 북한거보다 강하고요. 여도한 분사형이기 때문에 반경도 2~3배 넓게 되겠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상품. 무기죠. 이게 K9 자주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갖고 연평도로 오기 전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싼 무기를 개발을 해갖고 그 처음 구석에 갖다가 놔야 되냐? 이게 없었다면 연평도는 다 날아가고 북한이 아마 지금 북한 땅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K9 자주포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대장님과 그 병사들 다 합심해서 우리 연평도를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입등이 되기 때문에 효자 상품을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목숨으로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일반인들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표고하면은. 그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들. 초창기 높은 분들들이 우리 거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 모형입니다. 일반인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좋은 거 버리십니까? 나쁜 거 버리십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분 안 계시는데. 자, 연평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위성사진을 찍으면 자라같이 생겼고요. 이 옆으로 찍으면은 가오리처럼 생겼습니다. 가오리. 네.
이렇게 5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선생님 저기 앞에 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불은 한 군데이지만 이렇게 여러 채가 탄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날씨가 맑았는지. 야산도 아마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군데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묘목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데가 다 포 떨어지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울창해요. 그 넓은 면적에 다 불탔는데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울창한 거. 그때 당시에 날씨가 얼마나 우리 연평도를 도와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피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피소는 마을 곳곳에 있어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할 수 있고요. 고유번호가 있어서 잠겨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긴박가성에서는 군하고 간에 미리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느냐고 저기 문 앞에서 이렇게 대기 완전부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포격지구와 비폭 구분할 수 있는 게 위에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간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전도돼서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불난 집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옆에나 뒤에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많은 데과 야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있는 연평도가 존재하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그날. 자, 여기 마지막 영상실 남아 있습니다. 수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6분짜리 연평도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커다란 괴물이 평화로운 섬마을의 일상을 깨뜨렸다. 북한이 오늘 오후 연평도에 이 해안군을 무차별로 발사했습니다. 네,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등 19명이 다쳤습니다. 연평도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민간인까지 포격을 가면서 다시 혼돈한 군사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 군대는 수없이 2차, 3차로 되는 강력한 물리적 보복 사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이라 주장한 이 훈련은 우리 군의 연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이었다. 그 시간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을 빌미로 삼아 연평도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연평도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군부대 곳곳을 비롯해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까지 떨어졌다. 포탄이 떨어진 연평도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갑작스런 북한의 포격을 받은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가 북쪽의 모돌진지를 향해 대응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포격을 받아 잠시 주춤하던 북한은 연평도에 2차 포격을 시작했다. 6.25 전쟁 후 최초로 민간지역에 떨어진 북한은 순식간에 연평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가동하여 포탄이 날아온 지점을 찾는 우리 군은 해안국 기지를 향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직상에서 포탄이 빗발치는 동안 서해상공에서는 우리 군의 전투기와 북한의 미그 23기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3시 43분경 1시간에 걸친 포격 상황이 종료되었다. 민가에 떨어진 포탄, 마을을 뒤덮은 화염은 연평도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포격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들, 황폐해진 거리. 그날의 포격은 연평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하얀 눈으로도 덮지 못한 황폐한 피부의 흔적들. 폐허를 연평도의 모습은 공포와 아픔을 간직한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아있었다. 다시 찾은 연평도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피었다. 희망의 꿈으로 덮인 연평도 마을에서 다시 찾은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사람들은 조금씩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다. 연평도 주민들의 작은 소망, 평화. 작은 소원은 주민들의 삶을 통해 점차 자라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 상처들이 남아있는 연평도. 그날의 흉터가 남아있는 연평도에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거 여기서 살고 있어. 우리 같은 둘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서 그런 연평도가 있는지. 여기 뭐 나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연평도의 가슴 속에는 오늘도 평화의 소망이 자라납니다. 황룡은 임금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중시해서 그 황룡을 지키는 북쪽을 지키는 게 흥룡이에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 5마리만 얘기하면 그거 어수풀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쪽을 지키는 게 백령과 유교다. 그래서 거기가 흥룡 부대예요. 그 다음에 서쪽을 지킨다 그래서 성룡 부대가 김포인데 김포는 청룡. 월남전 갈 때 청룡 부대가 되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6.25 총장 공동인사를 많이 부른 거야. 월남 갈 사람. 그러니까 육군이 우리 한 6개월 걸립니다. 공군이 3개월 걸리다 그러니까 공동인사를 하니 대통령 지시하면 우리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백호 부대가 수도 기계화 사단이야. 근데 육군이 가면서 우리는 백호한다. 그러니까 공동인사를 많이 백호보다 빠른 건 뭐야? 자청룡 백호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청룡으로 간다. 그래서 청룡이 된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청룡은 간다. 월남에 하늘하네. 그런 역사가 다 있는 거야.
내가 있을 때 낚시에다가 방파제에서 낚시에다가 그 당시에 정보 그 상사가 하여튼 떨어져가지고 코가 얼굴이 다 깨져가지고 헬기 불러서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용희 사령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헬기 이제 긴급 환자 구성해야 되잖아.